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이야기를 찾아 우리는 떠났다. 초라한 나를 상기시키는 이야기. 침을 뱉고 화풀이하고 싶은 이야기. 벗어날 수 없는 쳇바퀴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포기해버릴 수도 없는 이야기를. 내 몸엔 무엇이 얽혀 있는가? 내 몸은 무엇을 가리고 있는가?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박선영, 유지영 작가의 책 말하는 몸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덕PD 유난히 들떠 보여요. 오늘요? 저희가 기대하던 그날이었습니다. 기다리던 네, 평소에 애정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 콘텐츠의 한 구절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덕PD의 뭔가 표정이 네, 상기돼 밝아 있어요. 보입니다. 네, 아니면 오늘이 금요일이라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모처럼 금요일에 녹음해가지고 네. 좀 다르네요, 느낌이. 네. 오늘 오프닝에서 되게 낯선 목소리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 목소리의 네. 주인공은 잠시 후에 초대해 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미리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온라인 북클럽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이에요. 예, 너무 뜨거워요 지금. 네. 전자레인지에서 막 꺼낸 것처럼. 진짜. 나오자마자 이제 막 저희가 풀린. 사와서 네, 읽었잖아요.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네, 말하는 몸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지님부터 오프닝 소감 말씀해 네. 주시죠. 그 몸 하면 생각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건강일 수도 있고 맞아. 몸매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 그런 이야기들은 네. 정말 제가 TV나 뭐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진짜 그거 말고 우리 몸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 진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오프닝에서 정말 우리가 외면하고 싶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결국은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 쓴다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거의 의미가 좀 함축적으로 담긴 그런 문장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포기해버릴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포기해버리고 잊고 저 뒤편에 놔뒀는데 그거를 놔뒀어. 오늘 뭔가 굳이 이렇게 꺼내야 될 것 끄집어내가지고 같은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마음이 가볍진 않아요. 뭔가 내 안의 그쵸. 몸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두렵네요. 덕 PD가 이 말하는 몸 책에 대해서 3분 요약해 주시죠. 책 말하는 몸은 같은 제목의 팟캐스트 내용을 토대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말하는 몸 내가 쓰는 헝거라는 그 제목인데 88개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여성 출연자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독백하듯이 들려주는 미니 다큐멘터리 포맷이고 네. 근데 실제 녹음은 인터뷰로 진행이 됐는데 그 인터뷰어가 누구냐? 유지영 기자라는 분입니다. 오마이뉴스에. 네. 이 책의 두 저자 중 한 명이시고요. 다른 저자는 누구냐면 이 팟캐스트를 제작한 박선영 PD. 이분이시죠. 잠시 후에 저희가 만나볼 모실 겁니다. 분. 두근두근. 그 낯선 네. 목소리의 주인공. 그렇습니다. 이제 책 제목에는 빠졌지만 팟캐스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쓰는 헝거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네. 여기서 헝거는 뭐냐면 2018년에 한국에 번역 출간된 록산게이 헝거. 에세이 헝거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 그 헝거입니다. 록산게이가 이제 성폭력 피해 생존자로서 또 비만의 몸을 가진 여성으로서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욕망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 경험을 정말 깊이 들어가서 길어낸 성찰을 훑어서 써낸 책이에요. 맞아. 증언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지 싶은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게 이제 이 책의 메시지 중 하나였죠. 팟캐스트 말하는 몸 내가 쓴 헝거의 출발도 이 헝거에 대한 감상이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해주시겠지만 네. 책이 88개의 챕터였기 때문에 팟캐스트도 88개 에피소드로 아. 구성이 돼 있고 에피소드를 그래서. 고스란히 다 담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몇 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이번에 출간된 책 말하는 몸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몸에 대해 말한다라고 했을 때 앞에 오지가 몸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 우리가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88개의 하위 주제를 정한다. 많나 진짜 쉽기도 그러니까. 해요. 88개의 이야기를 자기 몸에 대해 해보라고 하겠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내 그쵸. 몸에 대해서 하나 말하기도 힘든데 지금. 그쵸? 근데 이게 그런 가능하니까 팟캐스트도 나오고 책도 나온 거죠. 네. 책이 2권이에요. 되게 두껍습니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각각 1부와 2부가 있으니까 1권의 1부, 2부, 2권의 1부, 2부에서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챕터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몸의 신호를 감각하다. 예를 들면 우울증을 앓는 몸, 장애를 가진 몸의 연애와 결혼, 뭐 콜센터 노동자의 몸, 운동하는 몸, 임신하는 몸, 임신 중단하는 몸 등등등 이런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몸의 기억과 마주하다.
몸의 기억. 기억. 예, 몸의 역사가 새겨진다라는 게 이런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몸, 성매매 경험 당사자의 몸, 섭식장애를 겪었던 몸, 미스코리아 출신 교사의 몸, 키가 굉장히 큰 간호사의 몸 등등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몸의 가능성을 확장하다. 이건이죠. 담배 피는 여성의 몸, 생리 중단 시술을 한 여성의 몸, 타투이스트의 몸, 바이크를 타는 여성의 몸 등등 있습니다. 마지막은 몸의 연결을 꿈꾸다 라고 돼 있는데요. 농구하는 여성의 몸, 노동자로서 투쟁하는 여성의 몸, 결혼해서 좋다고 말하는 여성의 경험이라든가 모델과 함께 일하는 사진작가가 생각하는 몸 등등등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정말 담겨 있습니다. 이 80명이 넘는 출연자들은 방송을 비롯해서 좀 공적인 발언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일반인, 맞아요. 우리가 흔히 정말 말하는. 일반인. 네. 정말 연출되지 않은 그런 날것의 경험들이 드러나고 거기서 나오는 공감이나 감정의 굴곡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넓은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작가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거식증에 걸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되게 몸이 아주 뼈만 남았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저한테 좀 상처가 있어요, 몸에. 그게 제가 만든 상처들인데 이 몸이 너무 싫어가지고 찢고 싶어서 그런 상처들을 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 상처들을 지금 볼 때마다 아, 나한테 너무 내가 가혹했구나. 왜 나는 나를 조금 더 사랑해주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왜 연애를 안 하냐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거나 아니면은 아래 위로 훑어보는 시선을 느꼈을 때 딱 느끼는 거죠. 아, 우리 사회에서 연애 대상자로서 적절하게 판별하고 계급을 매기는 어떤 시선이 있고 나는 어떻게 여기에 범위 안에 들어는 갔지만 계급이 낮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괘씸해하는구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팔에도 다리에도 또 저는 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등털이 보통은 되게 솜털같이 여성들은 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조금 까만색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해가지고 등이 파인 옷도 못 입어요. 어떤 할머니는 관자놀이 이에 총알 구멍이 있어요. 그래도 사셨는데 도아능이아는 생후 6개월에 엉덩이에 부상을 크게 입었어요. 남성인데 갑자기 제 앞에서 바지를 훌러덩 내려가지고 엉덩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폴댄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 중에서 굉장히 야한 춤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폴댄스는 근력이랑 피부 마찰 두 가지로 버티는 운동이에요. 온몸을 손처럼 써요. 다리가 이렇게 접히는 부분, 그 오금 있는 부분, 그 부분으로 잡아가지고 버틴다든지 뭔가 이렇게 힘을 작용을 시켜서 버티는 거기 때문에 몸의 일부분이 섬유로 접혀 있으면 그 부분은 아예 못 쓰고 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제 레벨이 올라갈수록 옷이 점점 더 작아져요. 제가 처음 이렇게 화상을 입고 나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좀 길었었거든요. 침대에 걸터 앉는 것부터 다시 저희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부터 시키시더라고요. 걸터 앉은 다음에 일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부터 다시 시키세요. 그때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몸의 작가이자 팟캐스트 제작자가 두 분 계세요. 유지영, 박선영 두 분 계신데 오늘은 박선영 PD님 모셨습니다. 이제 작가로 오늘은 호칭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박선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BS에서 일하고 있는 박선영 PD라고 하고요. 지금은 저녁 시사 프로그램 김종대 뉴스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책 말하는 몸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려면 팟캐스트 버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먼저 팟캐스트가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 책으로 나온 건데 네. 시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엔 바쁘셨잖아요. 방송으로. 그렇죠. 그때 제가 데일리 시사 프로그램 아침 프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 PD가 네. 하고 있는 극악의 업무 네. 강도를. 네. 진짜 바빴는데 그때마다 배고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침에 배고픔이냐면 혹시 왜냐면 저 덕빈이 지금 밖에 샌드위치 먹고 있거든요. 제가 그게 딱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죠. 늘 아침을 못 먹어서 배고픔도 있지만 그 버려지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아요. 아침 데일리 시사 네네. 프로그램을 하면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도 그쵸.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것은 어떤 기사거리, 뉴스거리,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주요 인물이 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항상 쫓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마이크가 가는 곳에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실제로 뭐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막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하던 와중에 이제 헝거를 읽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한 챕터마다 이 록상게이와 저는 아예 사는 세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몸집도 아예 다르고 아예 다른 몸이거든요. 그 사람은 190cm 거구인데 저는 150cm에 아예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마다 다 나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문장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자기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근데 조금 마이크가 덜 간 사람들. 우리가 조금 외면하고 제대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깊이 있게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유지영 기자에게 같이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죠. 아, 원래 친분이 있으신 관계예요? 우리 둘은 취재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데 막 이런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때문에 좀 논란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모여서 버스를 타고 세종시에 간 거예요. 문체부 청사에. 거기 가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네. 뭐 이거 대책을 마련하라, 뭐 재발 방지해라. 그 현장 취재를 갔는데 그게 되게 한바탕 좀 축제 같은 시위 현장이었어요. 거기서 1박 2일을 하면서 유지영 기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연락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다가 이 책 얘기를 한 거죠. 나 최근에 이거 읽었는데 좋더라. 어느 날 갑자기 그쵸. 그분이 떠올랐군요. 그쵸. 네. 근데 그도 마침 이 책을 읽어서 너무 좋다고. 이거는 그럼 우리 같이 해보지 않을래? 너무 좋은 기회가 그 왔네. 바쁜 와중에도 맞아요. 이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건데 저는 신기했던 게 자기 몸에 대해서 말을 한다 하면은 보통 나 이만큼 뺐어 살. 나 배에 왕자 있어. 이런 거를 네. 체지방은 몇 프로고 막 그런 그런 것만 수치들. 저는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보통 외모 이런 SNS에서도 것들. 그렇고 네. 아니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 근데 이 팟캐스트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몸 중에서도 가장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잖아요. 여성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걸 사람들한테 들려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책디가 네. 성공한 이야기만 말했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때 항상 내 몸은 실패만 하는 거예요. 맨날 다이어트 실패하고 살이 또 쪘고 근데 살이 또 쪘고 여드름이 났고 저 같은 경우는 막 피부 고민이라던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살을 빼도 너무 볼품 없어. 내 몸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근데 어디에서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실패한 이야기는 못 해요. 그쵸. 그냥 나의 실패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록상게이의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유지영 기자나 좀 주변에 이런 팟캐스트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좀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이런 몸에 대한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유난히 더 많다. 정말. 내 눈에 맞아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눈에 되게 보이지도 보편적인 않고. 감정을 다 여자라면 이러면서 공유하는 어떤 감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공적인 창구로는 잘 얘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좀 떠올랐던 게 저랑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가 레몬수 다이어트를 했어요. 많이 유행이었죠. 봤어요. 물병 네. 들고 막 다니면서. 세트로 팔기도 하고 맞아요. 레몬이랑 물이랑. 근데 살이 진짜 일주일 만에 싹 마르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쪘어요. 반성 저 또 솔깃했잖아요. 확 빠졌다 해서 또 그 와중에 솔깃했어. 지금 말하는 법을 얘기를 하면서도 솔깃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죠.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알아요. 그쵸. 저도 그런 무리한 다이어트의 경험이 있고 폭식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지만 제가 먼저 가서 얘기를 할 용기는 전혀 없거든요. 너의 몸의 치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아무도 꺼내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해야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죠.
그래서 88개의 팟캐스트를 만들기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작가님이 오늘 특별히 이 책플릭스에서 함께 듣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참 어떤 한 분을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다 개개인마다 고유하고 특별한 이야기여서 네. 어떤 게 근데 가장 많이 떠오를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 박보나 씨와 정유은 씨. 박보나 씨는 박성호 군의 누나고 네. 그리고 정유은 씨는 주아 엄마예요. 네. 저는 단원고 2학년 5반 박성호 학생의 큰 누나 박보나입니다. 중학교 때 살이 좀 찌면서 그런 제 자신이 되게 낯설고 예쁜 얼굴이 아니게 되거나 뭐 뚱뚱해지면 더 그런 얘기를 못 듣겠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이 있고 제가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댓글들에 저의 외모를 평가하는 글들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메시지로 뭐 남자친구 있냐거나 뭐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냐거나 뭐 그런 힘들 때마다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싶다거나 뭐 이런 연락들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사건이 있고 동생을 잃고 얼마 안 지났을 텐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러나 제정신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서도 몸도 마음도 이렇게 많이 상해 있는 내 상태를 보고도 내가 지금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면서도 기분이 엄청 안 좋진 않다가 또 기분이 엄청 안 좋았다가 이랬었거든요. 이무상실입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친구 데려갔어요. 새월후요, 새월후. 세월호라는 그거는 셋자만 있어도 읽고 싶지 않고 그게 세월호로 비춰져서 엄마는 처음에 아예 안 드셔가지고 처음에 15년도에 쓰러졌었고 아버님도 사고에 약주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넘어지셨는데 병원 생활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요양보사라는 거를 처음 접하고 따게 됐으니까 이 사고가 없었으면 제가 요양보사 일을 안 했겠죠. 저는 애들을 키우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부모님을 돌봐야 생각은 안 하고 그 생각 못 했어요. 어머니가 양쪽 어머니들이 저렇게 쓰러지고 누워 계실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3년째거든요. 3년을 저렇게 누워 계시고 장기적으로는 10년이 될지 더 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마음을 다 내려놓다 보니까 사시는 데까지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게 하고 그냥 잘 살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말하는 몸을 만들면서 저는 처음부터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고민이었죠. 몸과는 딱 직관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쵸, 얼핏 생각하면. 네. 근데 그냥 처음에는 그 세월호라는 이름을 걷어내고 그냥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야겠다라 생각해서 박보나 씨 그리고 정유은 씨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월호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박보나 씨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원래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죠. 어릴 때부터 나는 되게 몸이 약했고 막 엄마가 미음 같은 거 겨우 떠 먹여주면서 자랐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아토피가 너무 심했다 이런 사소한 얘기들. 정유은 선생님도 세월호 얘기 안 하고 요즘 하고 있는 뭐 요양보호사 얘기나 네. 그리고 정유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둘 다 동시에 아프셔서 사실 이것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좀 충격을 받으셔서 쓰러지신 건데 그 돌보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자꾸만 결국은 결론은 세월호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빼놓고 자기 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뭐 박보나 씨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유가족 중에서도 여성들은
뭐 악성 댓글이라든지 그런 여성 혐오적인 발언으로 고통을 받기, 죽어서도 왜 고통을 받아야 하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우리가 겪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박근혜를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박근혜가 여자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화가 여자인데. 나죠. 그건 네. 또 약간 네, 응답하기 그쵸. 어려운. 그런 모순들을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본인이 가졌던 혼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결국은 우리가 세월호라는 이름을 떼고 박보나 정유운의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세월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이야기를 골라온 이유, 여러분들이랑 같이 듣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몸이라는 게 나의 몸 하나 안에만 갇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몸을 만지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너무 내 몸에 관한 콤플렉스라든지 내 몸에 대한 연민? 그런 감정들에 너무 휩싸여 있는데 자꾸만 밖으로 눈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몸, 그리고 그 몸에 얽힌 이야기, 기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들으면서 나의 몸에 대한 콤플렉스도 서서히 극복한다고 해야 할까? 잊어가고 좀 다른 타인의 몸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골라왔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약간 내 몸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을 약간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다른 사람의 몸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좀 뭐랄까 기획 자체가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세월호 방송도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세월호 사건을 다룬 것보다도 그분들의 몸을 이야기하는 경험 자체가 저한테도 새로운 좀 위로를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몸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엔 다시 내 몸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맞아요. 이 인터뷰 형태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네. 좀 특이했던 게 지금 독백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두 개 방금 들어보셨지만 어떤 질문을 했길래 이런 말들을 하셨을까라는 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결국에는 질문자가 등장하지 않고 인터뷰이가 이제 혼자 독백하는 형태로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편집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독특해요. 다른 네. 팟캐스트에선 사실 많이 본 적 없는 그쵸. 느낌의 포맷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자를 계속 기다렸거든요, 저는. 질문자가 인터뷰니까. 직업병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하겠지? MC가 언제 들어가나? 근데 이게 처음에는 팟캐스트가 너무 귀따가워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 막 컸어요. 그쵸. 막 떠들고 네, 환담을 막 나누고 떠들고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우리 방송인데. 여기는 이제 사랑스러운 귀따가운데.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말하기 대회를 해요. 되게 매번. 특이하구나. 되게 오래된 행사인데 처음 들었어요. 그 행사가 뭔가 말하는 몸의 기획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네. 겪은 성폭력 피해를 어디에서도 말을 못하고 네, 네. 있는데 그것을 되게 공적인 무대 위에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발화한다는 점에서 되게 우리 팟캐스트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한 참가자가 방석을 깔고 앉아서 너무 이야기를 너무 네.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맛깔나게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방석도 약간 그러니까 앉아서 네. 킬링 포인트네요. 그 내용은 너무 아픈데 네, 막- 풀어내는 방식이. 네, 막 밤하늘에 별이 너무너무 무수히 많은 날이었어요. 뭐 옛날 제가- 얘기가. 네, 옛날 얘기하듯이. 동화 하듯이. 네,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기도 했어요. 거기에 제가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뭐 누가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정말 하시는데 다른 동화를 들려주듯이 네. 정말.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도 자기가 이렇게 많이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드라마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저벅저벅 걷는 소리를 넣고 바람 소리를 넣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넣고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완전 다른 넣어서. 장르가 탄생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이제 인터뷰어는 있지만 그 질문을 모두 빼고 이 사람의 이야기만 남기겠다는 생각을 좀 그때부터 하게 됐죠. 네. 네, 그래서 과감하게. 근데 유지영 기자님이 엄청나게 따뜻한 질문을 잘 해줬어요, 현장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그 유지영 기자는 인터뷰의 실패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기자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뭔가 듣고 싶은 얘기가 듣고 있잖아요. 싶은 얘기가 네. 야마가 있잖아요. 네. 그걸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터뷰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너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어줄게. 음. 어떤 과잉된 것도 다 괜찮아. 하고 싶은 네, 이야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 할수 있게.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녹음 그래서 시간이, 네.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보통 걸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압축해서 15분짜리로 만들게 됐고, 결국에는 제가 가장 기대했던 효과는 듣는 사람과 출연자 딱 그 둘만 되게 고요한 공간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실현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맞아요. 녹음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 지하철에서 오고 가고 할 때 많이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뭔가 미간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냥 제가 듣고 있다는 생각에 진지하게 들어야 될 것만 같은 저도 느낌이 되게 드는 거예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귀를 확 잡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팟캐스트 보통 들으면 이제 보통의 어떤 대화들을 엿드는 기분이라면 되게 몰입감을 주는 좀 새로운 경험을 맞아요. 주는 팟캐스트였던 것 같아서 책도 책이지만 팟캐스트로 꼭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내가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나 혼자 듣고 있는 느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편집하셨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처음에 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면은 사실 어려울 것 같거든요. 갑자기 너의 몸에 대해 이야기를 해라 하면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섭외를 어떻게 하신 건지도 궁금하고 네. 지원자를 받은 건지.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연락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너무 있었어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네.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어. 이야기를 내가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게. 네. 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게 되어서 맞아. 내가 네. 연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예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 그 이렇게 말하면 경험을 되는구나. 해본 사람이 주변에서 네. 이 경험을 통해 되게 얻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도 해봐야겠다라는. 그리고 항상 오셔서 하시는 말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나처럼 용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해준 출연자들이 되게 공통적인 말이었거든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그쵸. 이야기를 들을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주변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몸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때마다 드는 것이 내가 말하는 걸 보고 누군가가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또 그걸 말을 할 용기를 얻음으로써 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막 생리 이야기도 이렇게 대놓고 깔깔거리면서 할 수 있고, 네. 뭐 성폭력 사건을 겪더라도 그것을 뭐 어디 가서든지 아무렇지 않게 쉽게 꺼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 정체성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같이 다 같이 자기 일 열심히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힘은 우리가 말하고 언제든 이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용기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그쵸. 안정감. 그래서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있어서 저도 엄청 인상적이었는데 말하는 몸의 여정은 유지영과 박선영이 각자의 몸을 들여다보는 과정이기도 했다. 우리는 여성들의 삶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들의 용기를 경유해서 우리의 삶을 말해보려고 한다라고 적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그걸 보고 이거 취재하시면서 이 두 분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때마다 얻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선영 작가님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을 하신다면 입장을 바꿔서 네. 이번에는 만약에 출연자로 출연을 하셨다. 어떤 걸 말씀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받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의 말하는 몸. 박선영의 말하는 몸. 그 출연자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어. 우리가 막 오셔서 막 너무 긴장하시면 편하게 하시라고. 막 여덟 명한테 어떤 시켜놓고 이거 덕피디님의 코멘트입니다. 왜 진짜 이걸 80 명한테 막 시켜. 전혀 긴장하실 필요 없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된다. 막 이렇게 우리가 우리 엄청 진짜 제일 설득했거든요. 어려워요. 긴장하시지 말고 선영 작가님도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말씀하시면 하세요. 돼. 무슨 1시간 얘기해야 말씀하셔도 되니까. 근데 다들 무슨 얘기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에세이를 쓰면서 좀 많이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제 이야기를 맞아요. 많이 적었어요. 책을 통해서도 사실 많이 자기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잖아요. 네. 네. 그 자체로도 말하는 몸이었던 이게 것 같아요. 팟캐스트와 책이 구분되는 점이 제작진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는 점 정말, 같아요. 네.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구성이 좋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좋아요. 네. 저도 그 글들이 너무 귀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쓰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들이
이걸 되게 샘플처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선영, 유지영은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보았다. 되게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쓰기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얘기를 떠올리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경험을 저처럼 많은 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제 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제 이렇게 뭔가 진중한 얘기는 책에 많이 있고 가벼운 네, 얘기는 전 가벼운 얘기는 전 제 몸을 통해서 엄청나게 수치스러웠던 부끄러웠던 기억들에 대해서 네. 용기를 갖고 네. 즐겁게 꺼내보고 싶어요. 아. 제게 말하는 몸 에피소드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 수치. 네, 일종의 수치풀. 웃긴 실패담인 거죠. 내 몸의 실패담의 네. 기록인 거죠. 그쵸. 예를 들면 또 어떤 거 예를 하나 들면, 살짝 오픈해 주시면. 네. 이거 진짜 오랜 상처인데 여기서 꺼내줬습니다. 벌써 웃겨. 뭔지 저 모르는데 벌써. 묻어놨던. 아니 제가 생리를 여기도 적었나? 생리를 진짜 일찍 시작했어요. 그 책이 나와요. 네, 책에 나오죠. 되게 초등학교 한 4학년인가 3학년인가 되게 일찍 진짜 시작했는데 일찍 네. 좋네요. 네. 근데 제가 좀 칠칠 맞거든요. 그래서 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제 몸에. 하필 칠칠 맞은 아이에게 이른 생리가 그쵸. 찾아왔네요. 그래서 저한테 생리는 되게 지긋지긋한 존재인데 정말. 이게 대학생이 되어서도 똑같더라고요. 늘 잊혀지지 피를 않아. 묻히고. 아, 어려서 그런 게 아니었어. 서툴러서 그런 게 아니었어. 그 동아리 선배가 막 그냥 남자 선배가 선영 오죽했으면 남자 선배가 놀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어떻게 좀 해 막 이러고 막 알려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과외를 갔는데 그것도 제 과외도 아니었어요. 친구가 자기 여행 갔는데 대타를 해달라 한 주. 알겠다. 갔어요. 그 집은 좀 부자였는지 막 대리석에 막 온통 화이트인 거예요. 책상도 의자도 상상되지 뭔지 나뭔 얘기가 나오고 싶고 예상이 돼. 결론은 네, 네. 그래서 열심히 과외를 했죠. 열심히 과외를 하고 일어났는데 피땀 흘려 과외를 그쵸, 하셨군요. 피땀 흘려서 과외를 했는데 그 초등학생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엄마도 나중에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또 나간 거예요. 모르셨군요, 당시에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면서 선생님! 이러면서 너무 비명을 지르시면서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오랜 상처였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너무 즐거웠어요. 저희는 남의 일이라서 그런지 제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얼마든지 이거 진짜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래요? 실수한 경험들. 나만 전 너무 이게 근데 되게 오랫동안 이게 웃긴 게 이거예요. 록상게이가 항상 막 남자친구랑 헤어지거나 뭐 실패를 할 때마다 이 몸이 문제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뚱뚱해서 그래라거나 아니면 자기 성폭행을 겪은 사건이 떠올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어떤 실패의 경험마다 이 생리혈을 과외집에 화이트 톤 가구들에 묻히고 나왔다는 게 늘 떠오르는 거예요. 약간 그래, 트라우마처럼 난 돼가지고. 이게 그래 나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떤 내가 정말 실패한 경험처럼 그쵸. 계속 남아있는. 네. 진짜 충격적이었나 보다. 그 약간 진짜 과장해서 말하면 뭐 어떤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그냥 내가 거기다가 이미지로 뭔가 피를- 생리혈을 다 묻히고 나온 것 같은. 너무 죄송해요. 비주얼이 확 떠오르네요. 근데 그런 결국 몸에 대한 수치스러운 기억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잊혀지지도 않고. 네, 나 계속 떠오르고. 결국은 내가 다 잘못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나를 어떤 감옥에 가둬두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말하고 나니까 또 막상 말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실수는 정말 할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얘기하고 나면 저희는 웃겼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에게 이런 기억이 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우당탕탕 수치풀들을 모아서 한번 재밌게 정신승리를 공유해주세요. 해보는 시간을 에피소드 가지죠. 특별편으로 한번 네. 후속 그걸로 89번째. 아무튼.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부담되네요. 그러게요. 책디님은 저 같은 경우는 책디에 말하는 몸을 쓴다면 혹은 녹음한다면 어떤 주제가 정말 될까요?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많은데 굳이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저는 발에 발?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죠? 그러니까 발에 우선은 뭐가 있나? 저를 힘들어했던 게 우선 아나운서로서는 사이즈 문제인데 그건 이면주 아나운서가 이미 책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잘 얘기돼 있죠. 네, 그래서 한 가지를 꼽았더니 발이었어요. 발이
구두 때문에 제 지금 발이 거의 새끼 발가락이 굳은 살로 거의 없는 느낌이거든요. 구두를 많이 또 신을 일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플랫 슈즈를 신기 시작했는데 그때 젤리 슈즈 이런 게 그게 유행했어요. 엄청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게 새끼 발가락이 진짜 아픈 신발이잖아요. 이때 다 아파요. 근데 그때 겨울에 한겨울에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갔는데 눈이 엄청 내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스타킹을 신고 그 플랫 슈즈를 신고 갔다가 동상이 걸릴 뻔했어요. 멋쟁이였네. 그러니까 눈 오는데 젤리 슈즈 신고. 추위를 이기는 게 진짜 대단한 그거 하나 그냥 멋쟁이거든요. 후렴라이드 이런 거 하나 타려면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 타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때 막 싸구려 신발 구두 높은 거 해가지고 신고 뭐 대학교 때 아나운서 준비할 때 9cm 뭐 10cm 구두를 신고 하니까 발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공기구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신으래? 너가 멋부리려고 신은 거잖아 맞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중요한 자리에는 여자는 우선 구두를 구두를 신어야 신고 된다라는 하자고 느낌이 있어요. 그럼요. 강요받는 어떤 구두의 그런 장소가 있는 것 맞아. 같아서 좀 구두에 대해서 내 발에 대해서 가장 제가 숨기고 싶어하는 부위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말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승무원의 경험을 담은 챕터가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승무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자기는 태평양을 걸어서 건넌다고. 태평양 바다를 걸어서 맞아. 그만큼 계속 서서 근무를 하고 그런 와중에도 굽이 낮지만 힐을 신고 일을 한대요. 저는 그게 너무 승무원분들도.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운동화를 이제 이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말하는 건 음. 팟캐스트에서 그때 승무원들이 운동화를 신을 수 있도록 권장하자고 하는 캠페인성 이제 이벤트를 했던 적도 있다고 맞아요.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책디의 경험은 아마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 왜 노동을 하는데 구두를 신어야 할까? 잘 보이지도 아직도 않고. 많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직업들이. 특히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나 뭔가 많은 사람 앞에 서면 구두를 신어야 된다라는 게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두를 벗으면은 새끼발가락이 다 없어져 있다. 발가락이 5개 다 있는데 그 신발은 물리적으로 5개가 다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앞으로 쏠리고. 진짜. 그렇군요. 우지는 어떤 걸 말할까? 저는 이게 웃긴 얘기는 아닌데 웃픈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저녁을 먹고 남자친구 집에 주말에 가서 드라마를 봤거든요. 근데 그러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야근을 많이 해주셔서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하필 다 무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늦게 집에 들어갈 경우 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늦더라도 제가 어디 있다 정도는 얘기를 해드려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남친구 집에 있다, 회사에 있다, 뭐 누구랑 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 잘 줄 몰랐으니까 들어가보다 까먹고 잠이 든 눈을 뜨니까 한 새벽 2시 반쯤 된 거예요. 부모님 깜짝 놀라셨죠. 당연히 그러니까. 보통 제가 그 시간에 잘 안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걱정되니까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지 늦더라도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장소가 너의 회사에서 가깝기도 하고 가뜩이나 그 집에 너가 들락날락 하는 거를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네가 거기서 그렇게 없어지면 되겠냐. 근데 이게 딱 저의 이제 20살 이후 저의 모든 이제 기억 중에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꺼내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남자친구가 있었을 때 1박 2일로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루는 좀 하루 만에 가기 애매한 장소는 1박 2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당연히 이렇게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을 하시는데 두 번째로는 그걸 어디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놀러 간 사진을. 근데 이거 되게 공감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남자친구랑 1박 이상을 하는 것 혹은 그 남자의 집에 가서 묵거나 놀고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저도 맞아. 저라면 숨길 것 같은 거예요. 어디 가면. 맞아. 아니 전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외박하든 말든 상관도 안 하세요. 이게 또 남녀 다르잖아요. 맞아, 달라. 근데 너는 남의 집에 가서 자면 안 된다. 실제로 이런 식이더라고요. SNS를 보면 남자인 분들은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 뭐 어디 진짜 1박 2박 한 거를 편하게 막 업로드하고 올리죠. 네. 얘기하고 이러는데 여자들은 그거에 몇 배로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 회사에서도 휴가 내면 남자친구랑 놀러 가냐는 거를 성희롱처럼 이렇게 그쵸. 말을 누구랑 기분 가? 나쁘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결국 그거잖아요. 여성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이성인 애인이랑 뭐 1박 이상을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이 사람 성관계를 할 거고 성 경험이 있는 여자로 체크하는 확인이 되는 어떤 것처럼 부모님들 비롯한 어른들이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건 없건 유독 여성은 이제 그런 남자랑 1박 2일을 상징하는 게 너무 많은 게 귀찮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제가 일을 하건 말건 내가 친구로서 남자친구 집에서 정말 드라마 보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걸 그러다 나오는 걸 회사 사람이 봐. 새벽 2시에
남자친구랑 같이 그 집에서 나온 내 모습을 회사 사람 보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 그게 뭐가 문제지? 그 친구가 만약에 내 옆에 서 있는 친구가 여자였다면, 동성이었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셨을까, 부모님이? 약간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런 주제로 한번 남친과의 1박 2일이 왜 어때서 뭐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지 않을까, 저라면. 그런 최근에 겪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생각이 났네요. 섭외하시겠나요? 자, 저희 이렇게 책디와 오지와 작가님 이렇게 해가지고 번외편으로 하는 걸로. 네. 재밌네. 말하는 몸이 재밌죠? 네, 88명에서 그칠 필요가 없어요. 더 넓게 가주세요. 맞아, 시즌2.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은 이렇게 말하는 몸 저자 박선영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책을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북클럽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 에피소드마다 청취자분들과 댓글로 나눌 수 있도록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총 4개의 질문이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내 몸에 있는 상처나 흉터에 얽힌 이야기 혹은 몸에게 미안했던 기억을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영 작가님은 책에 보니까 손등에 흉터가 있으시다고.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지금 보여요, 흉터가. 네. 여기. 엄청 커요. 그 담배빵 같다고 했던 흉터가. 왜 담배빵 소리를 약간 들었는지 알 것 같은 지금 딱 위치인 보니까 거예요. 알겠네요. 딱 이게 되게 크기와. 그렇다 하더라고요. 응. 어떻게 생긴 상처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하긴 하셨는데. 근데 제 몸에 흉터 제가 또 칠칠질 못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은 왜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 상처를 핸드폰을 이제 안 떨어뜨리려고 넘어질 때 핸드폰이 뭐길래 이렇게 팔을 품에 안았어요. 품에 안다가 여기로 이제 아주 센 충격이 온몸에 힘이 다 실리니까 여기에 되게 깊이 패인 거예요. 손등이 살점이 거의 그쵸. 아예 거의 화상도 있고 되게 많이 패였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제가 그때 대학생 때인데 제가 좀 돈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뭔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흉터를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흉터를 없앨 수 있는 연고를 발라드릴까요? 라고 병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10,000원인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굳이 10,000원을 들여서 발라서 흉터 그냥 있으면 어떠나 이렇게 클 줄도 모르고 사실 병원도 맞아, 되게 맞아. 안 가다가 너무너무 아파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사람이 심리적으로 궁해할 때는 그런 것들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약간 네. 뒤집히는 거죠. 네,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이러고 있다가 결국 흉터를 없애는 연고를 안 바를게요 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제 모습이 비참하게도 느껴지면서 왠지 그것은 제가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 흉터를 갖기 위로 선택했다. 10,000원과 바꿨다. 네, 뭔가 되게 이상한 생각인데 이 처절한 시절을 내가 몸에 흉터로 남기겠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의미부여가 되게 새로워지네요.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되게 네. 멋있는 흉터로 지나고 나니까. 거의 타투처럼. 그때는 되게 비참했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10,000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흉터를 가져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 흉터를 볼 때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힘들었지 지금은 근데 잘 됐네 막 이런 생각 말고 그때 누군가는 그렇게 정말 필요한 것도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도 그랬고 나도 또 언젠가 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너무 교차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흉터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말하는 몸이라고 해서 내 몸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어려운데 너 그 흉터 뭐야 하면은 이야기가 좀 술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흉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는 게 우리가 말하는 몸에 대해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약간 시작점? 네. 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오지도 혹시 흉터가 있나요? 저와 책디는 to be continue. 저희는 이제 온라인 북클럽 댓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덕PD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밖에서 팔락팔락 댓글로 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온라인 북클럽 참여를 저희도 직접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답 궁금하시면 한번 구경하러 오셨다 살짝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의 흉터는 참고로 억미살이라고 해가지고 어그로 장난 아닌데요? 네.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너무 궁금해.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자신의 몸에 있는 흉터나 상처에 대한 기억 있으시면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오디오 클립, 팟빵, 책플릭스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2월 7일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2월 7일? 네, 5분 선정해서 저희가 네이버페이 10,000포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아닙니다. 네. 네이버 페이 실제로 드립니다. 네,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지난번에 해보니까 참여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높지 작가님도 않더라고요. 참여하실 수 있어요. 네, 2만 네이버 페이 포인트. 갑니다. 억미살 얘기를 듣겠어.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